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네, 벌써 이제 7월 하반기 이제 들어섰죠. 네, 그래서 상반기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예, 많이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수인제 두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관련된 것들도 진행이 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로피드백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진행하는 뉴로피드백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치료사분들의 퀄리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역량을 그렇죠. 키웠죠. 네, 역량들이 어떻게 얼마나 우수하고 탁월한 치료사분들이 개입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 뉴로피드백 프로그램, 이제 장비를 맨날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치료사분들 안에서 직접 장비 조율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낄 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뭐 특히나 ADHD 아이들만 해도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데, 예, 발달 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말고 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도 정말 이제 하다 보면은 분당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서만 이제 소변이나 대변, 네, 그런 맞아요. 문제 있을 때도 그걸 다 이제 막 받아낸다거나, 그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최소한의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예, 계속해서 이제 노력해 나가는 모습들 옆에서 종종 보고 있으면은 치료사가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네네. 치료사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죠. 집중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치료사 역량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 아이한테 굉장히 잘 다루는 예, 선생님들이 맞아요. 계시기 맞는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그거 매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 말고 이러한 치료사들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뉴로피드백 훈련에 도움을 주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료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 이제 크게 보면은 7가지 정도 네, 이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비율상으로 굳이 놓고 보면 장비를 얼마나 좋은 장비를 쓰느냐, 이게 이제 그 아이의 혹은 내원객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한 40이라고 본다면 치료사의 역량이 나머지 6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그 내원객이 맞게 응대를 하거나 뭐 조율을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지금까지 히스토리라든가 주의 집중력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고려 사항들을 머릿속에 다 인지를 하고 매일 오전에 이제 저희가 근무 시작하기 전에 그날 내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임상적인 특이사항들을 다시 한번 늘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하우가 점점 많이 쌓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요 매일 임상적인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정확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잠실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들 치료사분들이 보고를 많이 해주시나요? 맞아요. 하다가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하이베타 할 때 뭐 아이가 컨디션에 따라서 갑자기 뭐 스치 뛰는 아이들도 있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 친구는 이쪽은 안정이 된 것 같다 얘기를 해줄 때도 네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 장비와 다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두피 센서의 위치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주의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지, 혹은 정서 안정에 초점을 두는지, 혹은 아예 각성도 자체를 확
올려버리는데 수점을 도는지에 따라서 목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치료사분들이 면밀하게 실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경과에 맞도록 센서 위치를 바꾸는 거를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 갖고 계신 치료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수인제 제외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뉴로피드백 운영하시는 기관들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장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는 내원계획용 화면이 따로 있고 치료사용 화면이 따로 있는데 그 치료사용 화면에는 아이의 현 상태가 기록이 되는 뇌파계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뇌파계에 나오는 정보들이 그 실제 요 상황을 반영을 정말 리얼타임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혹시 약간 졸고 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예를 들어 세타판에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해주고 교정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역량 자체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제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뇌파의 화면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뇌파의 흐름 그리고 뇌의 이제 신경학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전문적인 코칭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직원분들 이제 저희가 모셔오는 채용하는 프로세스 중에서는 이제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유관 전공 뭐 있죠. 뭐 심리학과 전공이라던가 뭐 임상 뭐 병리학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언어 치료사분들 이제 언어 병리학과 이제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관학과 전공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오시죠. 네, 그리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료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가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간도 조금 달라지고 아이한테 얼마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사에 따라서 아이의 훈련 효과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면도 있죠. 정말 많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치료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인제 두뇌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치료사들이 입사를 하고 난 뒤에는 한국 뇌파신경학회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죠. 우선 맞습니다. 가장 먼저 3급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치료사들이 5가지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이제 교육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를 못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교육을 듣고 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치료사들이 이제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나고 뭐 피드백도 치료사들한테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 1회, 2회 정도 저희가 직능평가를 실시를 하죠. 이것도 작년에는 동국대학교였나요? 대학교에 모여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년 앞으로도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장비라던가 혹은 뉴로피드백을 진행하는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봐도 좀 자신 있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정용 장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제 밴드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방식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뇌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하는 훈련으로 좀 많이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로피드백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용 기계에선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문가용 장비를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오토 모드라던가 매뉴얼 모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오토 매뉴얼 같은 경우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뉴로 피드백에 적응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제 그 장비 자체가 최적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토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저희가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거나 지능이 문제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억제해줘야 되는 뇌파는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그쵸. 제한을 예, 걸어둬서 여러 가지 좀 더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전에 이 부분에서 치료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네네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토 모드로 돌리는 날도 있고 컨디션 좋은 날에는 아이들이 수행을 잘할 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치료사들이 그렇게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치료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매 시간 실시간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오토가 좋냐 매뉴얼이 좋냐 이거는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네,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죠?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녹아 있는 게 바로 뉴로 피드백을 직접 운용하는 치료사의 역량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에서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치료사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상으로 이슬기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